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에게 4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몇몇 신문은 조간 톱에서 브라질이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고 우승 후보죠.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성산이 좀 그 희박한 걸로 봤겠죠. 그래서 일면에서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5천만 붉은 심장 함께 뛰었다. 오늘 새벽 경기가 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성원을 받아서 함께 뛴 경기였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꿈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일면 톱으로 했고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주가가 발휘가 됐고 이강인 같은 차세대 스타 플레이어들이 발굴됐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옮겨갔죠. 옮겨간 이후에 이른바 관저 정치, 식사 정치, 만찬 정치 이렇게 불리는 일종의 소통입니다. 소통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발명 기사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식사 정치가 열흘새 7번 있었다. 정, 군, 종교계와 강폭 소통 행보. 그래서 새로 또 알려진 것은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놔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각 주요 장관들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7번째 하지만 이것이 공개되거나 알려진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만찬이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텝 비행을 중단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또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 원조 친윤들 장제원 권성동 이 사람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고 김기현 또 당권 주자죠. 이용과도 만찬을 했고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와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지도부 만찬 정진석과 같이 했고 한 번은 독대를 했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이상민 장관도 만났고 군 수뇌부도 지금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25일 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은 이것은 공식적이었고 비공개로는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구 의원 부부 만찬, 김기현 의원 만찬 그리고 내각과 군 인사들 또 종교계 인사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혼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베이징에 가서까지 혼밥을 먹는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혼밥을 먹지 않겠다는 건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도어 스태핑까지 매일 아침 했는데 결국은 취재 보고를 MBC 기자 때문에 차버린 꼴이 됐죠. 대통령이 사는 집에서 이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에서 집밥을 먹는 느낌이라서 마음을 더 터놓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접 만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간접 만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경쟁을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이제 비공개 식사 만찬이 다 알려지면은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이 모습은 그냥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 소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고 누가 왔다 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상황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투명해지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접 정치가 쟁점으로 유발시킨 것이 바로 당권 경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자기 당대표의 자질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뭐 수도권, 그 다음에 2030 세대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대표여야 되고 또 이 공천할 때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문제, 수도권 대표론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윤심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에서 주호영 윤 대통령 해동 뒤에 당권 주자들이 성이 안 찬다.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이 성이 안 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성이 안 차 하는 당권 주자들 쪽 이름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주호영 의원이 언급을 한 사람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 다 들어가고 안철수 정도,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이 정도가 지금 어제 안 들어가지 않은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에 어플해야 되고 2030의 소구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다른 중진들이 이 공천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두 가지는 수도권 그리고 이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이것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MG 세대 그 2030의 소구력이 있을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2030 세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지지는 상당히 낮지만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정치인으로서 등장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흥행을 하려면은 뉴 브랜드 새로운 그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새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찾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본인의 말이 막 확산이 되고 파장이 커지니까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소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이렇게 이슈를 막 만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뭔가 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들은 것 아닌가. 자, 그런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한 뒤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 당무 개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민주당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호흡을 같이 맞춰 나갈 이 여당 지도부, 워낙 이준석에게 당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돼서 본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 대표론. 자, 수도권 대표론 하니까 수도권 출신 당권 주자와 비수도권 출신, 특히 영남의 당권 주자가 상당히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경제 보시면은 뒤흔든 수도권 대표론, 지역주의에 편성하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한다. 이 수도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은 수도권 대처가 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당권 주자 윤상현, 안철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도권 민심하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 지지 가져올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권 당권 주자 김기현, 조경태는 지역주의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 과거 보면 수도권 대표로 총선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한교안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한교안 대표.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교안 대표가 수도권에 뭐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지방에서 정치한 적도 없고 수도권에서도 뭐 정치를 처음 하지만 어쨌든 그때 종로에 출마를 하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대표로 총선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자꾸 편가르게 하는 느낌이다. 적절치 않다. 전 국민에게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 대표가 어느 쪽 출신이냐 이것을 가지고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당 대표가 이 출신 지역을 진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의 경쟁력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출신 지역 다른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과 성부처인 수도권의 이 공천 기준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조율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한 것이지 그 당대표가 어느 쪽 출신이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당대표가 절대 필요하고 지금 더구나 임기 6개월을 넘기는 시점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의 40%대로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지금 상당히 탄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정 운영에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 파업이죠. 화물연대. 그리고 오늘 지금 민노총의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일면 톱은 미복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금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복귀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에게 형사처벌을 하겠다. 최후 통첩.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복귀하면은. 자,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하는, 여전히 이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 지난 455명 복귀 여부를 조사를 해서 30일 운행 정지에 자격 박탈까지 추진을 한다. 자,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하지만 지금 주력 부대가 이탈해서 힘은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의 효과죠. 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종식이 됐고 철도 파업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날,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날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총파업을 민노총이 하는데 현대자동차, 기아, 철도, 노조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 동력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 핵 위협과 같아 이렇게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면 톱으로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이 민노총 파업을 북한 핵 위협과 동일시한다. 이 제목만 보시면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그럼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이 제목만 보시면은 이것이 상당히 왜곡된 제목인데 이 제목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겨레가 한 제목은 북한 핵과 노동자, 우리나라 노동자를 동일선상에 둔 것처럼 그래서 두 북한 핵도 그렇고 노동자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확 와닿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 보도입니다. 왜곡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안보 위협에 빗댔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강경 발언 쏟아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갈등 키워 비판 일어나고 있다. 지지층 결집 위한 전략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냥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을 국가 안보 위협에 견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을 다른 언론도 다 보도를 했는데 이것과는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한겨레가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만 딱 보면은 북한 핵은 북한 핵 이꼴 노동자. 그래서 국가를 위협하는 두 세력. 이런 식으로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았죠.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도 한겨레도 뭐 대통령실에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 대통령실에 해명을 써야죠. 한겨레가 쓴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인들이 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코멘트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공갈 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다.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이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처럼 이 말의 진위는 뭐냐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처음부터 핵은 절대 안 된다.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처음부터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 특히 이 진보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북한 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뭐 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척을 더디게 하면은 뭔가 경제 협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식 그로 계속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도 처음부터 과거 정부에서 불법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한 원칙을 갖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으로 그 파업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의 두 가지 사례를 북한 핵과 민노총 파업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죠.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려운 문제는 원칙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북한 핵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민노총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뽑은 것이죠. 오늘 사이면 주요 기사는 지금 계속 그 대장동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한 가지 특징은 남욱 변호사는 계속 그 재판의 정인으로 나와서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 또 한 명의 대장동 키맨인 김만배 씨는 남욱이 그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하는 진술을 그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을 추궁을 한다. 자, 한국일보 보시면은 김만배 척 남욱 진술 신빙성 추궁 대장동 특혜 이재명 선긋기 이재명과 대장동 특혜는 이재명이 대장동 특혜를 관여한 게 없다. 선긋기를 한다. 계속 남욱의 이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김만배 쪽 변호사들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계의 금품 로비 주장하는 남욱에 대해서 김만배 쪽은 추측이 가미된 진술이다. 불명확한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김만배 씨가 계속 부인하면은 남욱 변호사의 증거 능력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술 전원이기 때문에 내가 김만배에게 들으니 이러더라 했는데 이재명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 했는데 김만배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하면은 이 증거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다른 또 물증이 나오면은 그것이 또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김만배도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폭로성 진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만배도 입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남욱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정언 신빙성을 집요하게 위해 공격하는 데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남욱 변호사의 법정 주장이 인정이 되면은 김만배 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이죠.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배임죄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계속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주변과 이재명 본인 또 그 주변과 동거래가 막 있고 했으면은 여기서는 인허가를 성남시에서는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여기서는 김만배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서는 선거 자금을 줬다면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 민간 지분 중에서 엄청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의 돈은 이 범죄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이런 혐의들을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법정에서는 이 과거 남욱 변호사가 한 인터뷰 하나를 놓고 중요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사례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JT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작년에 JTBC 인터뷰에서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 이재명 대표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CR도 안 먹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CR도 안 먹힌다. 나에게는 CR도 안 먹힌다. 그런데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단 말이냐.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올해 10월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이번 최근에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쪽에 아니 CR도 안 먹힌다고 인터뷰한 거는 거짓말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욱의 대답은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CR도 안 먹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은 측근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관여를 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거죠. 남욱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은 무슨 돈을 받고 직접 받고 이런 것은 CR도 안 먹히는데 어차피 이재명을 위해서 쓸 돈들, 선거 자금 이런 것들을 이 정진삭이나 김용을 통해서 다 받아갔다. 이 이야기를 남욱은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난 강복절 특사 때는 민생에 집중한 특사였는데 이번에 성탄절 특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국민통합을 위한 특사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항상 같이 이야기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세계일보가 나름대로 취재해서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가석방이 되면은 복권은 안 되죠. 만약에 복권이 되면은 김경수는 피선거권이 살아나서 다시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민주당에서 친문재인 친노 친문 진영을 대표해서 당권 장악이 나설 수 있지만은 복권이 안 되면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